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더하다는 말처럼 돈이 있으면 사람이 변하는 건지 뭔지, 어쩜 그렇게 인생을 뻔뻔하게 살 수 있는 건지 참으로 궁금한 마음이 큽니다. 물론 저도 돈에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제 꾀에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빠르게 발을 뺄 수 있었네요.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이번 사건을 겪은 이후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급변하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돈이 있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되면 저도 모르게 사치를 부리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서 돈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사람을 이렇게도 치사하게 바꿀 수 있는지, 혹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바보처럼 휘둘리지 않고 중간에 발을 뺄 수 있는 선택을 했던 저에게 다시 한번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엔 남편이나 저나 서로 집안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일일이 따지지 않고 결혼을 감행할 정도로 서로에게 아주 푹 빠져 있었고 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집안에 빚이 있던 말던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헤쳐나간다면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서로를 생각했고,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이라고 믿었죠. 우리 두 사람은 운명의 공동체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의지를 했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나름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이었는데, 남들이 보면 꽤나 재력가 아니냐고 생각을 할 정도로 보여지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러우면 부러운 재산인데,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하나를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고요. 연금을 받으시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혼자 먹고 사는 데엔 부족함이 없는 정도였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혼자 생활하기에는 넉넉해서 노후 마련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홀시어머니이긴 했지만 저희 부부의 돈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다행이 아니냐 싶긴 했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또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사셨던 아들 바라기여서 그런지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아들에게 일생을 걸었던 시어머니라니, 말만 들어도 벌써 시집살이가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런 사실을 남편이 굳이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몸소 제가 느끼게 되었죠. 너희가 좋아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말릴 재가는 없고, 우리 며느리가 나름 똑 부러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서 더더욱 반대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말이야, 우리 아들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지는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절대로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내조 잘하고 뒷바라지 잘 해줘야 한다. 우리 아들 귀한 몸이니까 말이야.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존재란 그 귀함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냥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알아서 잘 하겠다, 이제는 내 남편이니까 서로 잘 챙기면서 살겠다며 은근히 시어머니 잔소리를 차단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귀에 피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몇 번 반복을 하고 나니까 그냥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제가 저런 집에 시집을 간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는지 말리셨지만, 저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시어머니가 어찌됐든 본인의 노후를 전부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 합가를 요청한다거나 지원을 바라지 않을 걸 알고 있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 제대로 깨닫게 되었죠.
결혼의 이상과 현실은 무척이나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소리 한 번을 하지 않던 남편이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친구들이랑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저는 대책 없이 회사부터 그만두겠다는 남편을 말리기 위해서 몇 번이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마다 남편은 이유 모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업을 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고,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아서 일을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벌이에 완벽하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남편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저희는 뭘 먹고 살아야 하겠냐고요. 남편에게 지금은 절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극구로 말리면서 설득을 했죠. 남편은 그때마다 시원치 않게 대답을 했었고요. 이쯤 되면 제가 왜 대책 없이 일을 그만두었냐고 질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크지 않은 회사였는데 회사 내에서도 파벌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제가 줄을 타고 따르고 있던 분께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저도 같이 눈칫밥을 먹게 되었고, 현장직으로 자천을 당하게 되면서 출퇴근을 할 수 없는 거리로 발령이 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남편이랑 상의를 한 뒤에 이직을 결심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었거든요. 이래서 줄을 타려면 확실하게 탔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남편도 제가 겪은 일을 가지고 회사 내에서 정치라는 게 다 이런 거라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본인도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핑계를 쉬지 않고 했어요. 한마디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당신까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 시기가 좋지 않다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뒀잖아. 우리가 손가락만 빨면서 살면 안 되지 않겠어? 거기다가 친정이고 시댁이고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나도 빨리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해볼게. 서로 조금만 버티면 되잖아. 돈 걱정은 하지 말라니까. 사업하면 한 방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인데 미리부터 겁을 먹고 도전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 아직 우리 나이가 젊잖아. 젊었을 때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실패하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실패하는 게 낫다고 봐. 물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도전하는 거? 그래, 그거 좋다고 생각해. 하지만 실패했을 때의 대책은 마련을 해놓고 도전을 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떻게 맨땅에 헤딩을 하냐고. 당신 이제 혼자 아니야. 나랑 결혼했고 나랑 같이 가정을 꾸린 거라고. 당신의 실패는 나한테도 같이 떠넘겨지는 거야. 남편은요, 제 말을 듣는 척 하면서도 자꾸만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편을 들게 뻔했지만 시어머니에게라도 말려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만나서 넋두리를 했어요. 아무리 아들을 제일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들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도 오죽하면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어머님이 그이 좀 알려주세요. 대책 없이 자꾸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도 했고 이제 아이도 낳고 하려면 저는 남편이 사업같이 불안정한 것보다 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 그이한테 따끔하게 말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가 말이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법 아니겠니?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냈었다니까. 사업이든 뭐든 우리 아들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이야.
아이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시작하는 놈이니까 한번 믿어보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에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아둔 돈이라도 많으면 모르겠는데 사업이라는 게 초기 투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혹시 어머님께서 남편이 하는 일에 도움을 조금 주실 생각이신 거예요? 사업 자금을 도와주신다거나. 어머, 얘는 내가 그걸 왜 도와주니? 아이,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너는 내가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부자인 줄 아나 본데 이거 전부 쓸데없는 재산이란다. 매년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우리 남편이 남겨주고 간 현금은 매번 까먹기나 하지. 내놓으나 겨우 버틸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얘는 무슨. 어머님도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신혼인데 대책 없이 시작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 뭐. 아유,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내가 한번 따끔하게 말은 해보마.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대책 없는 놈은 아니니까 너도 마음 열고 한번 받아들여봐.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만 지금 당장 이 아파트를 팔아치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유, 고민이 많겠다만 부디 두 사람이 현명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단다. 갑자기 오리발을 내미는 시어머니 때문에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말려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긴 했었지요. 사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강남에서도 꽤 괜찮다고 소문이 자자한 아파트였거든요. 처음에 분양가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때랑 비교를 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 있었죠. 2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저 같으면 솔직히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 집을 팔고 저렴한 동네에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 텐데 강남 5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건 조금 사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관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었고 굳이 방이 4개나 딸린 집에서 혼자 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어머님, 이 집을 유지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관리비만 따져도 저희 부부가 사는 집에 2배 이상 나오는 것 같던데 혼자 살기 너무 크고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차라리 이 집을 정리하고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동선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요. 얘는 내가 이 강남에서만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친구들이 전부 강남에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쪽팔리게 내가 강북에 가서 살 수 있겠니? 돈 떨어져서 이사 갔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나고 무시나 당하지. 그리고 나는 좁은 집에서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는 사람이야. 어차피 로봇 청소기가 청소 다 해주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겠니? 시어머니는 강남의 50평대 아파트를 고집하는 이유가 남들의 눈 때문이었고 고작 그런 이유로 돈을 줄줄 쓰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한심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사업 타령은 심해지기만 했고 수그러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완전히 접어버리게 되었어요. 운명이 아니라 이건 고통이다 싶더라니까요. 결혼을 한 것 자체를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남편이 하도 사업 타령을 하니까 이 사람 진짜 무슨 귀신이 들렸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진절머리를 치면 칠수록 우리 아들이 하겠다는데 응원을 해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시작도 못하게 초를 친다며 구박을 하는데 왜 저러나 싶었고요. 와이프가 말이야 내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빛이 나는 사람인데 그 빛을 가리고 앉아 있어. 우리 아들은 하면 한다. 해낼 수 있는 놈이라니까. 네, 네, 어머님. 어머님께서 사업자금 투자해 주실 거 아니면은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입으로만 사업 타령하면 뭐 하나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편을 들 때마다 저도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면서 차단을 했죠.
저도 그냥 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어차피 말을 해봐야 결국에는 돈 내놔라 소리만 하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딱 정답이구나 싶었죠 뭐. 그러던 와중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신장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염증 부위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재발을 하게 되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더 나빠지면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염증이 반복되면서 쓰던 약들까지도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 않는다고 약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본인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통증까지 생기니까 덜컥 겁이 나신 거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었으니까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소리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자꾸만 복통이 생겨서 변비인가 장염인가 싶어서 병원에 찾아갔었던 건데 갑자기 신장에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시어머니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염려하고 오바를 떨 법도 했던 게 시아버지도 갑작스럽게 몸에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폐혈증이 오게 되었고 사망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전례를 남겼으니 시어머니도 혹시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에 뜨게 될까 봐 겁을 먹은 거죠. 시어머니는 잔뜩 겁에 질려서 손을 덜덜 떨 정도로 몸을 막 흔들었고 혹시라도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 어떡하냐고 의사를 붙잡고 눈물까지 쏟아냈었어요. 병원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약 잘 먹고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찾아와서 치료받고 하면 된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불안함에 휩싸였죠. 병원에서 아무리 말을 해봐야 들어먹지 않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도 있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에 잠드는 것조차 두렵구나.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가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돌봐줄 수 있겠니? 다른 건 아니고 수시로 전화도 해주고 내가 아픈데 있는지 없는지 좀 들여봐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솔직히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귀찮다는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뭐 잘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제가 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내키지는 않았죠. 우리 시어머니가 워낙 치맛바람이 센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자주 들여다보고 하면 분명히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잔소리만 잔뜩 늘어놓을 게 뻔하게 보였죠.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고 해도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냉큼 그러겠습니다. 하겠냐고요. 본인 아들만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못 살게 굴지 예상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런 부탁을 치근하게 하는 거 자체가 좀 짜증이 났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말에 뜨뜨미지근하게 반응을 하고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더니 불안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냥 약 잘 먹고 병원만 주기적으로 잘 다니면 된다잖아요 하고 웃으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래. 병원에서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이 놓치 내 마음이 불안한 걸 어쩌니. 우리 아들은 일을 하니까 바로바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다. 네가 일도 쉬는데 나를 돌봐주면 얼마나 좋겠니? 나 심심할 때 말동무도 좀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닌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느 며느리가 하루 종일 시어머니 옆에 붙어 있고 싶겠어요. 물론 어머님 저도 그러면 좋기 하겠지만 저희 부부가 돈도 넉넉한 것이 아니어서요. 저도 이제는 취직도 해야 하고 애도 낳고 하려면 돈 모아야죠. 너 돈이 문제니?
내가 혼자 속으로만 곰곰이 생각해왔던 건데 네가 돈이 문제라고 하니까 말이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는 티도 내지 말고 말도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강남 아파트가 얼마짜린지 잘 알고 있지. 네가 내 병수발만 잘 들어주면 내가 이 아파트 네 명의로 돌려주마. 시어머니가 무슨 비밀이라도 전달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믿을 걸 믿어야죠.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옆에 있는데 아들 말고 며느리에게 집을 넘기겠어요? 제가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바로 간파를 할 수 있었죠. 저는 그냥 코웃음을 치고 말았어요. 아유, 어머님은 제가 뭐 그 아파트 욕심나서 그러겠어요? 그냥 저도 일을 해야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러죠. 사람이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돈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들어와야지. 아파트 하나만 바라보고 어머니만 보고 있기엔 양심에도 찔리고요. 제가 뭐 어머님 돈 욕심나서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제가 마음이 동해서 어머님 챙기고 하는 거면 몰라도 돈 때문에 챙기는 듯한 모양새로 남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애둘러서 거절을 했더니만 시어머니가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건지 계속해서 은근히 저를 꼬시더라고요.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그런 거짓말을 하시지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절절 매는 모습을 보니까 나름 또 우쭐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누가 우리 며느리의 친심을 그렇게 곡해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그냥 내가 우리 며느리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빨리 줘도 괜찮겠다 싶어서 꺼낸 말이었던 거야. 우리 아들한테 내가 재산을 넘겨봐야 사업한답시고 집 날려먹을 거 뻔하지 않겠니? 그놈이 한번 꽂히면 무조건 해야 되는 놈이라 집 날려먹을까 봐 절대로 못 준다 내가. 아유, 우리 남편이랑 나랑 이 집 마련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안전하게 우리 며느리에게 넘겨야지 내가. 어머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요, 뭐. 그냥 제가 가끔 연락도 드리고 병원도 어쩌다 한번 같이 가드리고 할게요. 예, 나 정말 무서워서 그래. 그리고 말이야, 이 강남의 아파트야말로 진정한 재산이 아니겠니? 내가 병세가 심해지고 해서 죽게 되면 아이 며느리한테 다 넘겨준다니까.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붙어 있자고 하는 것도 아니란다. 그냥 간간히 병원만 같이 다니고 말동무만 해주고 그러면 만족할게. 아유, 어머님,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뿐인 아들한테 그렇게 애지중지 평생을 다 바쳐 헌신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왜 아파트를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냥 저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말 꺼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못 믿겠어요. 제가 그냥 대놓고 못 믿겠다고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시무룩한 표정을 짓더니만 이내 좋은 생각이 난 사람처럼 눈을 반짝이셨어요. 그래라, 그래. 그러면 내가 각서라도 쓸까?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신임이 없네. 며느리 주겠다니까 그걸 못 믿고 말이야. 이 강남 아파트가 얼마짜린데? 그러더니만 정말로 며칠 뒤에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그 종이에는 예상하셨다시피 시어머니의 친필로 작성이 된 각서가 적혀 있었고요. 저는 그 각서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병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건가 싶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짓까지 해가면서 저에게 병수발을 맡기고 싶을까 하는 측은지심도 들었고요. 각서에 적힌 거 다 봤지? 응? 이 집 넣어주마. 그러니까 나 병원 갈 때 같이 좀 가주고 내 옆에서 나 불안하지 않게 말동무도 좀 해주고 우리 집에 자주자주 좀 와주고 그래. 각서를 살펴보니까 정말로 며느리에게 집을 넘기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 사인까지 해두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도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저도 사람인데 그 강남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거절을 했겠어요? 남편에게로 줄 게 뻔하니까 이용당하기 싫어서 거절했던 건데 각서까지 써오셨으니 정말로 제 명의로 바꿔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20억이 넘어 20억이. 너 있지? 완전히 한몫 챙기는 거야.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원래 며느리들이 본인 도리를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잖니. 너는 네 몫의 재산도 챙기고 나는 며느리 덕에 불안함이 줄고 서로 일석이조 아니니?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하자. 응? 내가 뭐 내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너 귀찮게 할 일도 별로 없다. 나도 아직 기력이 쇠한 건 아니니까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제 손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눈이 안 뒤집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속물이라고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저랑 같은 상황에 놓여진다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99%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전 이상 뽑는 느낌이 물씬 나는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말대로라면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도 없고 병원에 갈 날이 있으면 따라가고 시어머니랑 통화 자주 하고 가끔 찾아뵙고 뭐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믿을 사람 믿어야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인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내어서 아주 귀찮게 굴었어요. 병원을 갈 때 당연히 제가 따라가려고 했었지만 그 외에도 평소에 심심하면 저를 호출하고 집으로 오라고 요구를 하셨었어요. 게다가 본인이 아픈 게 벼슬인 건지 뭔지 진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까다롭게 구는데 순간 20억이 넘는 아파트에 눈이 멀었던 제가 너무나도 한심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병원에 가는 날만 되면 복통이 생긴단 말이야. 진료받는 거 아주 지겨워 죽겠어. 얘, 너는 뭘 그렇게 멀뚱하게 서 있고 그러니? 나 배 아프다니까. 저기 가가지고 휠체어 좀 빌려와라. 내가 복통이 있어서 걷질 못하겠으니까 휠체어로 나를 진료실까지 데려다 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이 휠체어는 수술하는 사람만 타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일단 걸어 다니실 수 있잖아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그냥 걷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서도 어머님이 너무 운동량이 없다고 조금이라도 산책을 하라 했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저랑 천천히 같이 걸어요, 어머님. 내가 아프다잖아, 내가. 복통이 있어서 못 걷겠다니까.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빨리 죽으라고 뭐 고사라도 지내는 거야, 뭐야? 당장 휠체어 가지고 오라고. 누가 봐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만큼의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본인이 대접받고 싶어서 걷기 귀찮아서 휠체어를 타겠다는 심보가 참 별로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며느리가 까라면 까야지. 제가 뭐 시어머니 말에 반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휠체어를 끌고 왔죠. 시어머니가 한 대를 그냥 쓰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누군가는 못 쓰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그런 건 신경 안 쓰더라고요. 아무튼 진료를 보러 들어가서도 진상을 그렇게 떨어대는데 정말로 쪽팔려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의사 양반,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이거 알약 삼키기가 영 시원치 않은데 약 좀 가루약으로 줄 수 없어? 그리고 이왕이면 시럽도 딸기맛 나는 그런 거 없슈? 내가 이 나이에 약을 이만큼이나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맛까지 없으니까 아주 살맛이 안 나. 아니면 그 약을 좀 줄여주던가. 선생님, 알약이라고 해봐야 3-4개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환자분들은 2배 이상 드세요. 환자분이시면 경과도 좋고 병세도 짙은 게 아니라서 괜찮으신 편이에요.
그리고 요 휠체어는 다른 환자를 위해서 양보하시는 게 좋겠어요. 수술을 받으러 가거나 수술 후에 타시는 용도거든요. 아이고, 지금 내가 수술을 안 해서 타지 말라는 거야? 아니, 내가 이 복통이 심해서 걷지를 못하겠다니까. 다들 고작 휠체어 가지고 왜들 이래? 그리고 나 또 따지고 싶은 게 있어. 아까 나보다 먼저 들어온 환자 있어? 내가 먼저 왔는데 뒤에 온 그 환자가 왜 진료 순서보다 앞이야? 온 순서대로 딱딱 지켜서 해줘야지. 그분은 응급으로 오신 분이라서 급하게 처치를 먼저 해야 했어요. 환자분보다 급한 분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여기는 생사를 다투는 병원입니다. 나도 응급이야, 나도. 나도 배가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 병원은 말이야, 아주 지들 맘대로 운영을 하는구먼. 앞으로는 온 순서 좀 지켜가면서 할 수 있게 해주셔. 아유, 어머님, 응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병원 앞까지는 잘 걸어오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진짜? 뭐야? 지금 나는 엄살이라는 거야? 내가 정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하나 싶다. 아유, 병원에 오니까 피곤하다. 얼른 약 받아서 집에 가자. 그리고 오늘은 로봇 청소기가 안 닿는 구석까지 청소를 좀 해주고 가라.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먼지가 조금만 있어도 목이 따끔따끔한 것 같으니까 말이야. 청소해주고 빨래도 널어주고 오늘은 아들 녀석이 회식 있다고 하지 않든. 그러니까 그 밥까지 같이 먹고 가자꾸나. 남편이 회식하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저녁까지 차려주고 가라고 하는데 진짜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시댁에 가서 대충 있는 반찬들 꺼내고 국 하나 끓여서 시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몇 번 휘저거리더니만 탁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내가 환자라서 잘 먹어야 버틸 수도 있는 건데 말이야. 반찬이 이게 뭐니? 아픈 사람이라고 밥도 시원치 않게 주는 거야 뭐야? 어쩜 이렇게 부실하게 차려놓는지 원. 그리고 반찬이 하나같이 너무 짜잖아. 내가 신장이 아픈 사람인데 이렇게 짠 음식만 잔뜩 내놔서 어쩌자는 거야 이거? 너 혹시 내 강남 아파트 탐이 나서 내가 빨리 갔으면 하냐? 그래서 내 신장 물이라도 가라고 이렇게 짠 음식 내놓는 거야? 아유, 설마요, 어머님. 제가 아무리 집이 욕심이 난다고 한들 그런 짓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저 이 아파트 하나도 탐 안 나거든요. 어머님이 주시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받겠다고 한 거지. 아유, 그리고 국에 물 넉넉하게 잡았는데 제가 다시 끓여올게요. 저염식으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짜다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국에다가 물을 더 넣고 다시 끓여서 드렸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군소리 없이 드시더라고요. 반찬들도 전부 다 짜다고 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약을 드시고 방에 누우러 간 사이에 시어머니 집에 있는 재료들로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고 반찬들을 전부 새로 만들어서 채워놓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온몸이 뻐근하더라고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기분이 상했던 건 제가 일부러 시어머니 드시라고 저염식 반찬까지 다 해다 놨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로 밥을 차려 먹은 건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너는 내가 갓난아기로 보이니? 그 아무리 저염식이라고 해도 그렇게 어쩜 소금 간을 하나도 안 해놓고 갈 수가 있어. 내가 짜다고 몇 마디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억하심정해? 애기를 먹는 이유식도 아니고 이걸 무슨 맛으로 먹으라고. 결국에는 재료들만 버리고 죄다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갔다. 이걸 무슨 맛으로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침부터 짜증을 내는데 정말 저에게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강남 아파트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았지 그거 아니었으면 시어머니를 어딘가에 버려두고 튀었을 거예요. 가뜩이나 시어머니 때문에 성질이 뻗쳐 죽겠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냈다고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 아니, 통보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에게는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었는데 이놈이 아주 이때다 싶었는지 글쎄 지 마음대로 일을 벌인 거죠.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당장 가서 잘못 생각했다고 사직서 물으겠다고 말해. 아, 나랑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아, 이미 사직서 처리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물러. 나 퇴직금도 받기로 했어. 그거 받아서 사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마.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우리 부부 생계가 달린 일인데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사표를 덜컥 낸 것도 모자라서 지금 뭐 사업 자금으로 퇴직금을 쓰겠다고? 당신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어머님 때문에 내가 머리가 지끈거려 죽겠는데 당신까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아이디어 내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내 친구들 전부 내노라 하는 대학 졸업해서 한자리들 하고 있는 놈인 거 잘 알잖아. 나 한 번만 딱 믿어봐라. 내가 당신 호강시켜 줄게. 저는 뭐 그때부터 정말 정신을 놓고 지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둔 건지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다가 이제는 늦잠도 자고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랑 사업 이야기를 한답시고 허구한 날 핑계를 대고 나가서 놀다 오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이런 정신머리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표를 내던지고 나온 건지 제 속이 시커멓게 타다 못해서 죄가 되어버렸어요. 당장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 당신이 퇴직금 좀 남겨놨다고 치자. 있는 돈 까먹고 지내기엔 두세 달밖에 못 버티는 돈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월급은 어떻게 하냐고 말을 해도 남편은 다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만 늘어놓고 대책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저는 점점 머리털이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뭔지 친구들이랑 무슨 스타트업을 한 해 만에 하더니만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은 꼴랑 100만 원, 150만 원이더라고요. 집에 일을 한답시고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있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돈은 돈대로 부족하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를 한 놈이랑 제가 평생을 살아도 괜찮은 건지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미쳐버리고 싶더라고요. 아예 정신을 놓고 사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뭐 사업이라는 게 한 방에 풀리는 건 아니니까 하는 마음으로 버텼죠.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산으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나마 벌어오는 돈이라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감사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탱자탱자 노는 줄 알았던 이 인간이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돈을 막 400만 원, 500만 원씩 가져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생활비라면서 돈을 주는데 저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6개월 만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대박이 난 건가 싶어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라는 건 사실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건 벌어오는 거고 저는 시어머니의 진상에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루는 제가 친정 부모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라고 저를 호출하길래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나 오늘 한 달 전부터 우리 부모님이랑 약속해뒀던 게 있어서 거기에 가봐야 하니까 오늘 하루만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 뭐라고? 갑자기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떡해.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는데. 네 명분이 뭐야?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맡은 일부터 처리를 하고 가야지.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서 약속 있다고 우리 엄마 병원에 같이 안 가주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먼저지. 처가가 먼저는 아니잖아.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약속을 미룰 수도 있는 건데 고작 처가에 가겠다고 우리 엄마 병원을 안 가?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 약속이 미리 잡혀 있었던 건데 어떡하라고 그럼. 고작 하루 좀 도와달라고 한 건데 그걸로 이런 말까지 해야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야. 당신 엄마라고.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시간까지 내가 써야 돼? 당신이야말로 집에서 놀면서 무슨 약속을 가겠다는 거야? 저한테 명분 타령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먼저라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과의 약속이 먼저였으니까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친정 부모님을 만났고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저에게 쉴 새 없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했지만 싹 다 무시했어요. 저에게 시댁을 무시하고도 멀쩡할 것 같냐는 소리까지 짓거리는데 기가 막혔죠. 그날 저녁에 약속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무게를 잡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내 사업도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고 말이야. 앞으로 매달 우리 엄마한테 200만 원이라는 돈을 생활비로 주기로 했어. 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어머님 현금 자산도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우리 엄마 외롭고 힘들잖아. 돈이라도 넉넉하게 있어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내시지. 있는 돈 까먹고 사는 것이 불안하신 것 같아 보이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200만 원씩 지원해드리겠다고 했어. 마음 편히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자식으로서 할 도리지. 그럼 우리 집은? 시댁에만 지원해주고 우리 집은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우리 부부잖아. 우리 엄마도 제대로 안 챙기면서 내가 처가에 뭘 해주길 바랐는데 너네 집은 네가 벌어서 해주던가. 우리 엄마야말로 아들 하나 있는데 내가 챙겨야지. 오늘 내가 정확하게 깨달았어.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있어야 하고 나도 자식된 도리로 효도를 해야 한다는 걸 말이야. 아니 우리 집은 뭐 자식이 더 있어? 우리 집도 딸 자식 나 하나뿐인데 내가 챙겨야지. 어떻게 당연하다는 듯이 시댁에만 지원을 하겠다고 말을 해? 어머님 병수발을 내가 다 들고 있는데 나한테 고마워서라도 우리 집에 용돈 드리겠다고 하겠다. 너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나뿐인 며느리가 친정집 챙긴다고 병원 가는 날 모시지도 않고 튀었는데 염치도 없다. 염치도 없어. 뭐라고? 정말 기가 막혀서 내가 무슨 매번 이랬어? 오늘 처음 이런 거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랑 약속이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불쌍해서라도 내가 챙겨야겠다고. 앞으로 200만 원씩 지원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네 생활비 주던 거에서 까서 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더니만 정말 그 다음 달부터요. 저에게 주던 생활비에서 200만 원을 덜 주더라고요. 정확하게 다시 말하자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주는 200만 원이 제 생활비에서 나가는 것이었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씩씩거리는데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시어머니랑 남편이 짝짝꿍이 맞아도 너무 잘 맞고 친해 보이더라고요. 원래 친하게 지내긴 했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알랑방귀 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런 쪽으로는 정말 촉이 좋은 편이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무언가를 받아도 단단히 받았구나 싶은데 사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집 등기부 등본을 떼봤죠. 그러니까 제 예상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글쎄 시어머니 집 명의가 남편의 명의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진짜 아주 그냥 짜고 치면서 저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먹인 게 아니겠어요? 뻔히 남편에게 줄 생각이었으면서 저에게 줄 것처럼 굴고 그동안 아파트를 주겠다는 빌미로 종처럼 저를 부려먹었다는 게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저 더 이상은 열이 뻗쳐서 어머님 병간호 그거 못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후려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불러서 가지 않을 겁니다. 아니, 네가 내 병수발을 들어야지. 그럼 사업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이 들어야겠니? 집에서 놀고 먹는 며느리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거는 그거 잊었어? 그거는 뭐 안 받아도 그만이다 뭐 이런 거야? 내가 언제 뒤통수를 쳤다고 그러니? 뭐요? 어머님 살고 있는 그 아파트요? 그거 이미 남편 명의로 넘어간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저한테 주셨던 각서, 그거 효력도 없는 각서라는 것도 알았네요.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쓴 거라는 건 모를 줄 알았어요. 변호사 공증이 없어서 그냥 종이 쪼가리라고 하던데요. 어머, 너는 지금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알아본 거니? 아유, 애지간히 내 집이 탐이 났나 보구나. 얘,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어떻게 너한테 덜컥 주니? 머리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당연히 우리 아들 줘야지. 그동안 고생한 것만큼 고생 좀 해라. 어차피 부부 재산이 다 똑같은 거 아니니? 그래,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집 나한테 줘서 이젠 더 이상 재산도 딱히 없으니까 우리가 생활비 보태드리면서 모시자는 거지. 그놈의 불쌍하다는 말 지겨워 죽겠네. 조만간 이혼당할 너보다 불쌍하겠니? 너는 아주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이렇게 나를 부려먹고 뒤통수를 쳐? 이게 어떻게 부부야? 뭐라고? 이혼? 이혼이 애들 장난이냐?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지. 너한테 질린다 질려. 지금 와서 이혼을 해봐야 누가 손해니? 네가 손해지. 우리가 손해겠니? 생각을 잘 해봐라.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말 잘 듣는 새며느리 들이지 뭐. 돈 있으면 며느리들 줄줄이 줄을 선다면서. 그동안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너 허락한 거지? 내가 뭐 네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었겠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강남의 아파트 자기 명의로 생겼겠다. 사업도 나름 잘 풀리겠다. 그러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심산으로 이혼을 하자고 했고 남편이랑 협의 이혼을 한 뒤에 재산 분할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게 아니겠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야 없죠. 제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 신청하려고 했는데 증여 상속 재산은 글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강남 아파트 반도 못 건지고 날아가게 생겼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좌절을 했는지. 남편 사업으로 취득한 이득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는데 어찌나 열이 받던지 분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늘이 정말 제 편이었나 봐요. 이 괘씸한 모자가 글쎄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편법을 써서 증여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명의를 돌리고 돌려서 매매 형식인 것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증여를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강남에 있는 그 50평대 아파트는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세금 문제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불법이니까 다 잡히면 세금을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런 방법을 꿈꾸고 계신다면 그냥 법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 아파트가 재산 목록에 떡하니 추가가 되면서 저에게도 재산 분할 청구해서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기 또한 저랑 혼인기간 인정 중에 매매가 된 거라서 딱이었죠.
저는 바로 재산분할 신청해서 그 아파트 값의 일부분을 받게 되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재산분할을 해주려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 재산이 있어야지만 저에게 그 값을 치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로 받을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허세 끝판왕이었던 아파트를 그리 쉽게 팔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계거품을 물었고 절대로 못 판다고 울고불고 했대요. 친구들한테 집안 망했다는 소리 듣기 싫다면서 집 팔면 전 남편을 내쫓아 버리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죠 뭐. 전 남편 그놈은 저에게 돈을 안 주면 법정 이자가 붙으니까 발등에 불은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사업자 대출 받아서 저에게 돈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동업자가 걸려 있잖아요. 사업을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했기 때문에 개판으로 싸움이 나면서 전 남편은 그동안 투자했던 것에 대한 지분을 따져 투자금만 돌려받고 쫓겨났는데 승승장구하고 있던 사업에서 꼴랑 돈 몇 푼 받고 쫓겨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터져나가겠어요. 투자금 돌려받은 돈으로는 저한테 전부 재산 분할해줘야 하니까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전 남편 쥐뿔 가진 거 없는 놈 되는 건 아주 식은 죽 먹기였죠. 그런 와중에 종으로 부릴 며느리 어디서 얻겠어요? 전 남편이고 이전 시모고 가진 재산은 아파트 한 채가 덜렁인데 당장 종부세는 무슨 돈으로 내겠냐고요. 거기다가 제가 편법을 써서 증여를 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냅다 국세청에 신고를 넣어버렸죠.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불법 증여했다고요. 당연히 조사를 나오게 되었고 당연히 세금 때려 맞아 버렸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겠어요. 돈으로 허덕이던 그놈은 결국 저를 찾아와서는 울고불고 하면서 법원에 조정 신청 좀 하자고 자기 지금 돈 없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이 어쩌라고 내 할 바냐고. 니네 모자가 내 뒤통수 친 값 톡톡히 받는 거지 뭐. 이래서 사람이 돈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제대로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했지? 예, 끝까지 이 집은 못 판다. 그동안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온 정이 있지 않겠니? 우리 집안 망했어. 당장 세금 밀려서 체납자 되게 생겼다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렴. 전 당연히 싸그리 무시했죠. 제가 왜 그 파렴치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죽어도 싫어요. 하면서 종노릇할 며느리 들여서 행복하게 사세요 했어요. 이전 시모는 그 이후에 전 남편이 뭐 병수발을 들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귀찮아 하니까 답답해 죽으려고 하면서 혼자 병원 다니느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심기일전 해보겠다고 집담보대출 받아서 사업 시작했다가 2년 만에 망해서 결국 집도 날려먹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자랑스러운 강남 50평대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되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이 번듯한 것도 아니야. 완전히 둘 다 망해버렸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을 곧게 먹고 살아야 한다니까요. 전 남편이랑 이혼을 한 이후에는 저는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제 생활을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 어차피 아직 40대도 되지 않았는데 제 인생 아직 창창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돈에 휘둘리지 않고 제 분수를 찾아가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 제가 딱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욕심내면서 말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